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부터 제니퍼가 여러분과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바로 삼국지 연의와 정사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삼국지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주요 장면의 정사와 연의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도원결의에서 복숭아밭은 실제 했을까요? 도원결의는 삼국지 연의의 제1장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황건적에 맞설 관군을 모집하는 방을 보고 난세를 탄식하더니 돗자리 장수 유비에게 장비가 다가와요. 그래서 사나이가 돼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해야지 어찌 탄식하기만 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서 술집에 들어가 술자리를 같이 가져요. 여기에 의용군에 지원하려던 관우가 탁 이렇게 합세해서 천하를 평정하자 하면서 그날로 바로 복숭아밭에 가가지고 의형제를 맺고 황건적과 싸울 그런 의병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렇다면 이 복숭아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본 삼국지에는 후에 장비와 유비가 제외해서 관우까지 함께 유비의 어머님을 뵙죠. 그리고 유비 어머니가 준비한 그 술로 도원결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밭이 유비의 복숭아밭인가요? 이것은 삼국지 연의에는 없고 요시카와 에이지가 소설의 재미를 위해서 삽입한 것입니다. 삼국지 연의에 따르면 도원결의 장소는 장비 소유의 밭이에요. 유비 소유의 밭이라면 유비가 과연 집신을 만들어서 팔았을까요? 밭농사를 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삼국지 연의의 내용이든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 내용이든 이 정사에는 이와 같은 복숭아밭에서의 도원결의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의형제가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유비와 관우, 장비는 형제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형제를 맺었다는 기록은 삼국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촉서 관우전에는 다음의 기록이 나와요. 선주 유비가 평원상이 되니까 관우하고 장비를 별부사마로 삼고 부곡을 나눠서 통솔하게 했다. 선주는 두 사람과 함께 잠자며 같은 침상을 썼고 은혜가 형제와 같았다. 그런데 다른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그들의 관계는 형제라기보다는 군신의 관계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서 유엽전에도 이것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관우가 오에 의해서 피살된 후에 위문제 조비가 여러 신하들에게 과연 유비가 병세를 일으켜서 이 오를 칠 것인가? 관우를 위해서 복수를 해줄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시중인 유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비와 관우는 의리상으로는 군신이나 은혜상으로는 부자와 같습니다. 관우가 살해되었는데 유비가 만일 그를 위해서 복수해주지 않는다면 관우의 은의에 대해 시종일관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즉 여기서도 관우와 유비는 의리상으로는 군신 그리고 은혜상으로는 부자 관계로 묘사되고 있을 뿐 그런 의형제로는 묘사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함께 죽자고 했을까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도원결의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우리는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않았으나 한날 한시에 죽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왕이여 우리 마음을 굽어 살피어 의와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하늘과 사람들이 벌하여 죽게 하소서.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맹세 때문에 관우가 죽었을 때 유비가 그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시죠? 도원결의 자체가 없었으니까 함께 죽고자 했던 그들의 맹세 또한 없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기록이 촉서 관우전에 나옵니다. 촉서 관우전에서는 서주를 잃고 관우가 붙잡혔을 때 조조가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조조가 장류를 통해서 나를 위해 일하지 않겠냐고 관우의 의중을 떠보니까 이 관우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조공이 베푼 극진한 은혜를 잘 아오. 하지만 나는 유장군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서 함께 죽기로 맹세했고 그러므로 그를 배신할 수 없소. 아니, 함께 죽기로 맹세했다고요? 이것은 정사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유비 그리고 관우는 도원결의라는 거창한 의식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어느 때 어느 곳에서인가 함께 죽기로 한 서약은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비, 관우, 장비의 나이는 어떨까요? 삼국지 연의를 보면 황건적이 난을 일으키니까 중평원년에 유주태수 유원이 의용군을 모집하는 그 방을 내걸었는데 이때 종군을 원했던 유비의 나이가 벌써 28세라고 했죠. 그들은 의형제를 맺고 유비를 형으로 모시고 관우를 그 다음으로 장비를 막내 아우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우가 나이가 가장 많았죠. 가열임의 관공연보와 전정방의 소설총고를 보면 관우가 실제로는 유비보다 한 살이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열임의 관공연보에는 장비의 나이는 유비보다 4살 적다라고 했죠. 이상의 사실과 다른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이들 세 사람이 처음 모였을 때 관우가 25살, 유비가 24살, 그리고 장비가 20살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연의에서 유비 나이를 28세, 28살이라고 한 것은 유비를 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관우와 장비가 모두 유비를 형님으로 대접했을까요? 전정방은 소설총고 삼국연의고에서는 두 사람이 유비를 형으로 인정한 것은 관우, 장비가 비록 섬길 주인을 얻었지만 당시에 유비가 한 치의 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군신의 신분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의도는 이미 임금으로 모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 관계가 형제의 관계가 아니라 군신의 관계라는 것이죠. 신하가 임금에게 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삼국지 연의를 보면 장비가 노기 충전해서 도구에 종아리를 쳤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조금 더 들여다보실게요. 황건적을 도벌한 공으로 안희연의 현위에 취임한 유비가 백성들하고 추후에 갈등도 없이 정치를 잘해서 현민들이 모두 감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구라는 인물이 중앙정부에서 시찰을 나왔어요. 그리고 청렴했던 유비가 자신에게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유비를 탐관오리라고 매도하면서 막 고발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비가 도구를 막 끌고 나와가지고 청사 앞에 말뚝에 묶어놓고 버드나무 가지를 확 꺾어가지고 도구의 허벅지를 힘껏 내리치는데 순식간에 버들까지 10여 개가 부러져 나갔다고 하죠. 여러분, 이미 삼국지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구를 내리친 인물은 장비가 아니라는 걸 다 아시죠? 그 도구를 내리친 인물은 바로 유비입니다. 삼국지 선주전에 따르면 도구가 공무로 안희연에 도착했는데 유비가 아련을 요청했는데 통하지가 않으니까 유비는 곧바로 들어가서 도구를 포박해버리고 곤장 200대를 쳤다고 합니다. 아니, 아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포박하고 200대나 때렸다고요? 그것도 유비가요? 그렇습니다. 유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비가 오랜 건달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유비는 그 후에 이런 기질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지만 욱할 때마다 이런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관우가 죽었을 때도 이 건달 기질이 용솟음친 거죠. 천하 대의를 위해서 이 조의를 공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정을 우선시하는 그런 건달 기질로 인해서 이 유비는 이릉전투에서 패하고 망하기 직전의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를 그동안 지지하고 위나라를 선제 공격까지 하게 한 것이 명제상 제갈량의 힘이었죠. 그렇지만 이릉전투에서 패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촉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간단히 언급되지만 이 황건적의 난을 진입한 진짜 영웅은 황보숭이었어요. 그는 명실공히 후한 말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난세를 평정하면 실권을 잡으면서 권력이 공고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황보숭은 쉽게 잊혀진 걸까요? 한마디로 그에게는 동탁이나 조조와 같은 야심이나 또 권력욕이 많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한나라 황실의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권모술수가 능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랬으니까 당시의 난세에 적합하지가 않았고 결국 동탁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휘하에 있었던 염충이라는 자가 다음과 같이 황보승을 설득했어요. 지금 장군은 정말로 얻기 어려운 큰 운을 만났습니다. 이 기회를 맞이해 몸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장차 어찌 장군의 대명을 보존하겠습니까? 하지만 충신이었던 그는 이를 거절하게 된 거예요. 그는 기주목으로 있었는데 동탁이 실권을 잡고 낙양에서 장안으로 선도하면서 그를 제거하고자 그를 조정으로 불렀던 거예요. 이때 장사 양현이 거절하십시오, 이 명은,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동탁이 장군을 불러들였으니 여기에 응하면 일신의 화를 당할 것입니다. 장군은 오히려 이 틈에 천자를 영접해서 천자의 명령으로 동탁을 공격한다면 그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땠나요? 충신이었던 황보승은 황제의 명령을 빙자한 동탁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장안에 도착하자마자 옥에 갇히게 됐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평소에 동탁하고 사이가 좋았던 그의 아들 황보견수의 간청덕이 간신히 목숨만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황보승은 치세의 충신이었지 난세의 영웅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비의 실제 관직 이동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비는 처음에 황건적을 토벌의 공으로 세우고 안위현의 현위에 제수가 되었죠. 현위는 후한의 현급 행정부정에서의 현의 군사와 또 치안을 담당하는 넘버 3에 해당하는 직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도구 구타 사건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 된 거죠. 그런데 이후에 행운이 따랐는데 이게 뭐냐면 우연히 서주에서 관군을 도와서 황건적을 격파해요. 그렇게 격파한 것을 공으로 인정을 해서 평원국의 고당 현령으로 제수가 됩니다. 현령은 명실상부한 현의 1인자, 지금으로 치면 동읍 면장 정도 되겠는데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부임지가 도적대한테 습격뿐만 아니라 점령을 당한 거죠. 유비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유비의 인맥이 큰 역할을 했으니 그가 어린 시절에 동문수학했던 공손찬, 이 공손찬이 우북 평군 태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유비는 그렇게 그한테 가서 의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공손찬의 추천으로 유비는 별부사마에 제수가 되고 청주자사 전해와 함께 청주에서 활동하면서 원소를 견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유비는 벼슬이 평원상에까지 이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군의 태수에 해당하는 직위로 유비도 어엿한 이제 한 명의 제후가 된 셈입니다. 결국 유비의 출세는 그가 황건적을 소탕한 공로가 아니라 좋은 친구, 즉 인맥을 잘 탄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 하나, 우리도 틈틈이 좋은 친구를 만듭시다.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